우선 여기 95쪽을 먼저 우리 앞에서 토론해 주신 박사님 요 내용하고도 관련이 되게 깊은데요. 시청하시는 우리 분들은 자료집의 95쪽에 보면 올해 이제 다음 주죠. 11월 18일 날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을 보는데 이 수능 응시자 서울 지역만 분석한 자료를 이제 국회 강민정 의원실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제 N수생 비율을 볼 수 있는데 아마 지금 우리 이 박사님께서 발제하신 그 내용보다 올해가 더 심화됐으면 심화됐지 통계상 적어 보이진 않아요. 거기 지금 보시면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하나 좀 저는 눈에 띄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되게 독특한 현상. 우리가 이제 그 N수생 얘기할 때 강남, 서초, 송파를 얘기하죠. 근데 지금 이 자료 다음 주에 수능 보는 학생들 데이터를 보면 강남, 서초, 송파에서 다른 지역으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게 통계상으로도 나와요. 그게 뭐냐면 동작구가 제일 높아요. 동작구가 147.57%로 강남구보다 N수생 비율이 더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구도 눈에 띄는 구가 보이는 게 서대문구도 그래요. 서대문구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성동구도 117%가 넘어요. 그렇죠? 오히려 서초구나 송파구보다 서대문구와 성동구가 올해 N수생 비율이 더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할 때 뭔가 이 불안에 대한 대응이 강남, 서초, 송파에서 다른 지역으로도 이제는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과 능력주의가 고착화된 한국 사회의 병폐가 이제는 이런 불안의 점진적 확대, 다른 지역까지 이 불안과 공포가 확대되고 있는 이런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다시 86쪽으로 넘어가서 앞에 그 앞마당 들어가는 것은 뭐 그냥 나중에 한번 시간 될 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앞에 이 양궁하고 이거 마라톤 얘기를 했냐면 경쟁 스포츠도 경쟁이잖아요. 근데 이거 저는 토론문 작성하려고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경쟁은 어떤 유형이었고 어떤 스타일이었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옛날 전통 문헌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경쟁에 대해서 되게 불온시하는데 경쟁을 해야 한다면 이것만은 아주 훌륭한 경쟁이다라고 하는 게 인정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활쏘기였어요. 활쏘기.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런 자료들을 이제 뭐 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이런 자료들을 좀 찾다 보니까 여러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지칭할 때 동이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때 이자가 그 큰 대자에다 활궁자거든요. 큰 활을 가지고 다니는 그 부족들이다. 그래서 이제 동이족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그래서 그런가 양궁을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것도 그런 거랑 관련이 있나? 그런 어떤 DNA 속에 뭐 그런 것이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제 글을 이렇게 쭉 쓰면서 앞부분은 그냥 제가 서두 삼아서 이렇게 재미삼아 썼고요. 그런데 어쨌든 경쟁에 대해서 우리의 선조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 한번 보려고 이제 그 2장부터 해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경쟁의 유래와 그 인식이 어땠는가를 한번 자료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늘 어떤 자료를 보다 보면 우리 자료를 먼저 한번 봐요, 항상. 그리고 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경쟁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보면 놓치지 않는 오류가 그냥 우리 걸 안 봤을 때는 서양 사람들이 이런 생각했네 하고 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자료에도 그런 것들이 과거에 굉장히 많은 담론들이 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 가장 오래된 문헌에는 그거죠. 논어에 보면은 8일 7장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군자 여기서 말하는 군자는 이 동아시아에서 동양에 생각하는 이상적 인간형인데 이 이상적 인간형 누구나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쟁하는 일은 없으나 반드시 활쏘기에선 경쟁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논리가 뭔가 봤더니 굉장히 점잖다는 거예요. 이 활쏘기는 양궁 경기 보셔서 알겠지만 뭐 심판이 개입해서 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양 팀에 서로 뭐 몸을 부딪히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점잖은 방식이거든요. 그런 경쟁은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건데 왕조실록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경쟁과 관련된 이 활쏘기에 대해서 나와요. 이것도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대에 와서 89쪽에 보면 그 근대 지식인 가운데 육일준이란 분이 처음으로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부분을 밑에 이렇게 옮겨놓은 게 그 글입니다. 무릇 인생의 만사가 뭐 경쟁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크게는 천하국가의 일로부터 작게는 일신일가의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경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진보하는 것이다 하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도 뒷장에 가보시면 90쪽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던 육일준도 몇 년 후에 또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 그는 경쟁론 이 12년 후에 출판한 서유견문에 보면은 이제 경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용어를 쓰죠. 격려 이런 단어를 쓰죠. 쟁이라는 말 대신에 이 멸려한다, 격려한다 뭐 이런 단어를 쓰면서 본인 자신도 이 경쟁에 대한 어떤 패단을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91쪽에 가면 오늘날 이건 지금 앞서 잠깐 지금 우리 좌장이신 교육감님 광노현 전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글인데 이게 그 이탄희 의원이 썼던 글과 또 이제 이준석 그 국민의힘 그 대표가 당 대표 되면서 이렇게 공정경쟁이었네 그 책을 쓰신 게 있어요.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마치 대화하듯이 엮어본 건데 한번 볼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그 한겨레 신문에 기고했던 글인데 그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한번 보면요. 저는 서울 목동에서 자랐습니다. 친구들 대부분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어요. 같은 학원에 다녔고 똑같이 교육열이 대단했어요. 저를 포함해 중학생 아이들 700명이 등수를 다투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게 월촌중학교인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잔인한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 시절의 공부가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과학고에 진학했고 졸업 후 미국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이었죠. 제가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해보지 못한 이유는 겸손한 사람으로 태어나서가 아니에요. 저는 과학고 출신이 아니고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고 20대 판사가 됐어요.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 요직인 기획심의관 발령도 받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러함에도 제가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으로 승자가 됐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대화가 쭉 이어져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밑에 보면은 지나친 겸손인가요? 아니면 자신감 부족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씀드렸듯 제가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저만큼 부모를 잘 만나지 못한 친구들, 저만큼 건강하지 않았던 친구들, 저만큼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훈련받지 못한 친구들, 저만큼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없었던 친구들, 저만큼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친구들,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날 기회가 없었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운이 따르지 않았던 친구들이 셀 수 없이 많았고 그 친구들이 모두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이 됐습니다. 이들은 누구 하나도 남이 아닙니다. 저에겐 이렇듯 수많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대화가 쭉 이어지는 맥락인데요. 그건 한번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92쪽에 이제 남겨진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가서 보면 93쪽의 인용문을 제가 하나 인용한 게 있는데요. 역사학자 알렉산더 우드사이드는 동아시아 3국 즉 중국, 한국, 베트남 역사에서 시행된 과거 제도를 살펴보며 이들 세 나라가 유럽과는 다른 방식으로 근대적 합리화를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중국, 한국, 베트남에 성립한 왕조들은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상류사회의 세습적 권리와 관계없이 명확한 규정을 바탕으로 한 능력주의적인 과거 시험을 통해 관료들을 뽑았다. 그 시기는 서구 사회가 세습적 신분 사회에 머물러 능력주의적 인재 선발을 아직 상상도 못하던 때였고 같은 동아시아의 일본도 유사했다. 역사학자 이남희는 이렇게 설명한다. 다른 지역에서의 지배층은 무력을 장악한 계급이었으며 그들은 신분에 의한 세습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봉건시대 유럽이 그러했다. 그리고 같은 아시아에 속하는 일본에서도 과거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봉건 사회에서의 지배층은 무력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무라이 계급이었다. 혈통이나 신분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배분하는 능력주의 체제는 서구에서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출현한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우드사이드는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서구인의 시선이 착각이자 오만일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면 94쪽에도 관련된 내용의 인용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아까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 통계 자료 95쪽에 보면 거기에 보면 특정 지역의 그 졸업생 응시 비율이 어떤 지역과 또 어떤 지역이 5배 이상 차이가 나요. 수능 응시하는 기회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균등한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있는가 한번 좀 고민하게 되고요. 아래 신문 기사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지난 3년간 서울대 정시 합격자가 강남구가 347명이었는데 4대 광역시 합해서 1000만 인구가 넘는데 325명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이 됐는데요. 그 뒤에 가보면 96쪽에 보면 대안과 좀 논의해볼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네모 안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것은 한 번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제 교육 철학이나 교육 공동체 운영하는 작동하는 원리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경쟁의 원리가 작동하는 사회를 이제는 좀 협력과 배려 중심의 정책을 가지고 특권이나 서열이나 이런 것 배제 이런 것들을 좀 폐지하는, 그래서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한다거나 교육과정의 혁신, 또 대대적인 교육 여건 개선 사업, 또 투명한 입시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끝에 97쪽에 보면 이런 말들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명문대 입시에서 1차 선별 후 1차는 나름의 어떤 시험으로 선별하더라도 최종 선별하는 과정에서 제비뽑기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일정 관문을 넘는 조건으로만 능력을 보고 나머지는 운이 결정토록 하는 일은 능력주의의 폭정에 맞서는 건강함을 찾게 해줄 것이다. 마이클 샌들 교수가 한 얘기고요. 워렌 버핏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내가 본 것 중 아주 많은 부분이 사회에서 나온 것이다. 지식의 공동 축적물이야말로 모든 산업 생산의 불가결한 근원이다. 오늘날 모든 부의 압도적이자 원천적인 지식은 우리 자신의 노력을 하나도 거치지 않은 채 우리에게 그냥 다가온 것들이다. 이들은 과거에 너그럽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불로소득이자 선물이다. 이런 것들은 공짜 점심과도 같다. 당신의 성공은 운에서 나온 것이니 부디 겸손할지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나머지는 토론 시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